네, 안녕하세요. 예, 기태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개학이 언제 되는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언제 될지 되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예언을 하기도 했고 그걸로 궁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을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각 강의마다 그래도 제가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뭐 1강, 2강은 같은 옷이었지만 근데 이제 점점 제 옷이 떨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등교 계약을 해야 제가 옷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잡소리가 길었고요.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 고려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수업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원래는 지금 바로 조선을 할 순서가 아니라 고려의 뭐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건너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억나시죠? 우리 앞부분에서도 사회경제 문화사를 안 하고 바로 고려로 건너온 기억이 있어요. 기분 좋았던 기억.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으로는 46쪽에서 55쪽, 10페이지나 날아가죠. 46페이지에서 55페이지는 역시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죠? 네. 나중에 또 막, 이거 진짜 시험에 안 나와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러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분 좋게 10페이지 건너뛰면서, 자, 56쪽 조선시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를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시대를 한번 쪼개서 구분해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조망하고 나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거 편집하기 싫어. 자, 고려시대하고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왕의 순서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로 시작하는 왕의 순서를 고려에서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려는 그래봤자 뭐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요 정도만 왕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기록이 많아가지고 왕별로 어떤 주요 사건들이 있고 왕들의 정책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순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공부를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느 지점쯤에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왕의 순서가 시험 문제에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권장사항이에요.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 정도. 자, 일단 초기부터 보겠습니다. 초기는 고려랑 비슷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고민을 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초기가 언제 끝나는지 알겠죠? 네, 고려와 마찬가지로 성종이 즉위해서 이제 뭔가 제도를 완성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초기가 마무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기는 주로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포인트는 왕권과 신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중심이 되는 국가냐 아니면은 신하가 중심이 되는 국가냐라는 그 어떤 방향성을 놓고 이 초기에는 계속해서 어떤 싸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안 보였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화기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사자는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 자, 이 성종이 제도를 완성하면서 기존에 이제 기득권이었던 세력, 그 사람들 우리가 훈구라고 한다면 새롭게 이제 등장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등장한 세력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이런 기득권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면서
초반에는 이제 이 사림이 계속해서 화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사화라 그래서 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이게 네 개라서 사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선비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화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화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림들이 정권을 주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림도 또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붕당이라고 하고 그 붕당이 형성되는 초기까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될 시기는 붕당 정치.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림이 둘로 쪼개지면서 이제 해 나가는 정치를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이 붕당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역시 이것도 조금 변질이 되게 돼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역시 양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양난은 이제 두 개의 난을 의미하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의미하는데 사실 조선의 역사는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선을 딱 둘로 갈라라. 그럼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보통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또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탕평정치입니다. 이제 탕평책이라는 말은 아마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이 붕당 정치가 변질이 돼가지고 너무 끼리끼리 서로를 막 물고 뜯고 막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니까 그거를 강력한 왕권으로서 제어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주로 뭐 숙종이라든지 영조라든지 정조라든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뭔가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던 왕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기가 이제 세도 정치가 됩니다. 이 강력한 왕권이 결국에는 외척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 시기가 와요. 너무 나이 어린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래서 이 외척들이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극심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세도 정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들이 어떤 식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걸 볼 거고요. 그다음 백성들이 어렵다는 거는 또 뭐가 일어난다? 네, 봉기, 밀란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또 밀란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밀란하면 벌써 이제 두 개를 배웠던 거예요. 첫 번째는 통일신라 말기, 그 다음에 고려 무신, 그 다음 세 번째가 요식이에요. 세도 정치. 그래서 영화 중에 군도 밀란의 시대인가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 강동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킹덤 보시면 안 되는구나. 그거 19금이죠. 킹덤의 배경도 요 시대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도 정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양 세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연해 만에 문을 연 뒤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뭐 정책을 어떻게 한다 하는 매우 혼란했던 시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갔던 시기. 그 시기인데 사실 요 개항기부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던 근현대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온라인 강의는 이 세도 정치까지만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요 개항기부터는 사실 내용이 이제는 세세해져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막 어떤 썰도 거의 안 풀고 핵심만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고려가 아니죠. 조선 초기 제도 정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이제 왕들의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각각의 왕들이 어떤 꿈꿨던 조선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게 뭐였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들을 막 다 보는 게 아니고 주요 정책 몇 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제 실권을 잡고 결국에는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정도전이 주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도전은 공공연히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성계를 이용해서 나라를 세운 거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성계를 이용한 거지 라는 식의 말을 정도전 스스로도 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도전을 시기했던 많은 신하들이 이성계한테 가서 막 이릅니다.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걔 말이 맞아. 걔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고 하죠. 네, 그 정도로 정도전이 한 게 많았고 이성계 역시 그런 정도전을 신뢰하고 맡겼던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전이 꿈꾸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랄까요? 그건 뭐였냐면은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였다라는 겁니다. 재상이 중심.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정도전이 생각하기에 왕의 자리라는 건 이제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왕들 중에서는 뭐 세종 같은 성군도 있을 수 있지만 연산군 같은 폭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전을 봤을 때. 세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상은 어떻습니까? 재상은 본인이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여러 공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해야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전권을 준다? 정도전은 이거를 매우 경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도전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성계야 정도전 내 절친이니까 뭐 쟤 알아서 하라 그래 쟤 똑똑해 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정몽주를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이 이방원은 되게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성계의 많은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성계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제로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뭐 이성계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정몽주를 죽여가지고 결국에 이제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원은 정도전을 보면서 저놈이 아주 그냥 왕권을 약화시켜서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이성계가 부인이 2명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이제 맞아들였는데 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어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았던 아들들이 조선 건국 과정에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린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원을 비롯한 그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방원이 이러다가 왕의 자리를 뺏기겠다 싶었는지 바로 당시 이제 실권자였던 정도전을 공격해서 죽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성계는 엄청난 멘붕이었죠. 당시 이방원이 정도전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어린 아들들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고 이방원은 이제 좀 눈치가 보였는지 아버지가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가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둘째 형인 정종을 이제 왕에 올리게 됩니다. 본인이 바로 왕을 하면 너무 좀 이렇게 티가 나니까 눈치를 좀 본 거죠. 근데 왜 하필 둘째 형이었냐면은 둘째 형은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음에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로부터 4년 뒤에 한 번 더 난리를 겪고 난 이후 이방원이 결국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정도전이 추구했던 어떤 재상 중심의 정치라는 거를 이방원이, 이 태종이 추구를 할 리가 없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도 똑똑하잖아. 과거도 급제했고. 그래서 태종은 이제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일단 제거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이방원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제거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와 함께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들까지도 귀양을 보내거나 사형을 시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특히 이제 세종의 장인어른이기도 했던 이방원 입장에서는 사돈인데 그 사람까지도 제거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얘가 좀 위협이 돼 이러면 다 제거를 해요. 무지막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병을 폐지하게 되는데 개인 군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원 본인도 이 사병이 있었기 때문에 정도전을 급습해가지고 왕권을 권력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원 입장에서는 나 같은 놈이 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원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병을 폐지해서 앞으로는 이제 군대는 다 무조건 국가에 소속이 된 거예요. 함부로 이제 군대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전 사업과 호패법을 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양전 사업은 뭐냐면 양이 이제 측량한다는 뜻이고 전이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것도 우리말이긴 하지만 한자어니까 땅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을 왜 조사하겠습니까? 네,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함이죠. 세금을 정확하게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재정을 조금 더 확충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가에 돈이 많으면 그만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마찬가지 호패법은 주로 이제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이제 갖고 다니겠던 일종의 민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단한 이제 신상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역시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것은 노동력을 관리하겠다. 특히 이제 16세 이상의 남자로 한정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군대와 관련해서 군대를 징발할 때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얘네들을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업은 사실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왕권 강화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다만 이제 호패법은 시간이 흐르면은 좀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선시대 내내 뭐 완벽하게 이제 작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세종이에요. 이 세종이 왕이 되는 과정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얘기를 지금 했다가는 이제 강의가 마구마구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태종이 이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사실 세종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너무 편안한 상황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협받을 일도 없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겠죠.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세종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오셔도 돼요. 공부하실 때. 자, 일단 세종이 뭘 했냐면은 경연을 활성화했어요. 자, 경연이 뭐냐면은 왕이 신하들하고 일종의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토론이지 사실은 보통은 왕보다 신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정책이나 뭐 나라를 운영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막 가르치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돌려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제 세종이 이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연을 또 이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자들을 이제 집현전이라는 곳에 모아놔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그냥 공부만 해.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이 집현전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경연을 담당하게 되는, 네,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집현전에서 이제 신숙주가 좋으니까 이제 세종이 가가지고 뭐 골룡포를 덮어줬더니 신숙주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뭐 이랬다는 일화. 성은이 망극한 게 아니죠. 신숙주는 다시는 아마 못 졸았을 겁니다. 그렇게 세종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채찍질을 했던 거죠. 무시무시한 양반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이 세종의 시대에는 우리가 왕권과 신권이 아무래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좀 조화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경연이라는 게 일단 신하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종은 자기의 왕권이 강하기도 했지만 또 신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제도적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아버지인 태종에 비해서는 좀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었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평소 이미지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훈민정음 창제라든지 또는 뭐 국방의 문제라든지 또는 문화산업이라든지 뭐 민생 문제라든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궁금한 분은 찾아보세요. 네, 우리는 일단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 정도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일단은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이죠. 원래 문종.
세종의 아들 문종인데 이 문종도 아빠만큼이나 엄청 이제 뛰어나고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재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종은 아쉽게도 좀 이제 젊은 나이에 좀 죽게 되었고, 그 뒤를 이제 어린 왕이었던 단종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단종이 즉위했을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하들이 조금 더 권력을 갖고 좀 그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또 못 보고 이제 지나치지 못하고 화가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조예요.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 이 세조를 공부하실 때는 이미지를 약간 리틀 태종이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되게 흡사해요.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조카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됐겠죠. 그래서 이 세조의 정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방원하고 흡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다? 왕권을 매우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세조가 그랬냐면은 일단 이 사람은 명분이 되게 약해요.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하들이 이 세조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사육신, 뭐 생육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세조는 좀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해버려요. 자, 집현전과 경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하들이 왕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돌려가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죠. 실제로 이제 수양대군이 어렸을 때 과외 선생님들이 다 이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세조는 좀 이미지에서 느껴지지만 좀 과외를 많이 띵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죠.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왕이 되자마자 아마 그때의 스트레스가 떠올랐는지 이 집현전을 없애버리고 경연도 폐지를 해버려요. 경연 해봤자 맨날 자기 꾸짖을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그러니까 야, 그런 거 그냥 없애 하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모로 또 반대파를 제거하고 하면서 이방원하고 약간의 비슷한 면모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대를 다룬 사극들이 많은데, 어떤 이방원을 연기하는 어떤 이미지와 이 세조를 연기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되게 막 카리스마 있고 막 소리 막 뚝하면 소리 지르고 막. 자, 그런데 이런 세조가 그래도 이제 잘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이라는 건 법전인데 이 조선의 통치 제도를 이제 글로 남겨가지고 법전을 만들어서,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하자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뭐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이제 성종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 예종은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게 바로 성종입니다. 이 성종은 이번에는 리틀 세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이제 업적에 있어서는 세종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은 이제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종 스스로가 나는 세종대왕처럼 될 거야. 내 워너비는 세종이야. 라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종의 정책들을 많이 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성종은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해요. 근데 이 홍문관이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경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뭐랑 똑같다? 집현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었다면 성종은 홍문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연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성종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선의 역대 왕들 27명 중에 경연 횟수로 치면은 압도적으로 1위가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종이 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경연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재위 기간으로 치면은 10번째인가 그래요.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그런데 경연 횟수는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뭐 하루에 막 3번, 4번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성종은 세조가 이제 시작했던 이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성종이구나. 여기서 뭐 했으니까? 통치제도가 완성됐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왕을 고려와 마찬가지로 성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종은 사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낮에는 명군인데 밤에는 좀 양아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연산군의 비극을 낳았던 게 사실 이제 성종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태조 이성계 때는 자, 왕권과 신권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고 잘 안 나와요. 자, 이거 고치고 오겠습니다. 자, 왕권과 신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누가 더 강하다 볼 수 있다? 네, 신권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태종은 어때요? 누가 더 강하다? 왕권이 강하다. 그럼 세종은 어떻게 할까요? 세종은 우리가 수줍게 하트를 그려주겠습니다. 네, 조화를 이루었어요. 하트 같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세조는 누가 더 강합니까? 세조는 아무래도 왕 쪽에 좀 더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럼 성종 우리가 또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성종은 어때요? 이번엔 제대로 그려야지. 네, 하트. 조화를 이루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지만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성종 때 완성됐던 어떤 그 통치 제도, 요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할 때도 통치제도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제가 이 통치제도를 저보다 더 잘 설명해줄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죠.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3정승이 모여 합의를 통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육조는 의정부의 지휘를 받아 국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기 위해 언론기관인 3사를 두었습니다. 3사는 관리의 비행을 감시하는 사헌부,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워주는 사간원, 왕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경연을 담당한 홍문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발표하고 상소문을 처리하는 등 왕의 비서 역할을 하였고, 의금부에서는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렸습니다. 이 밖에도 역사 편찬을 담당한 춘추관,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 최고 교육기관이자 유학교육을 담당한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설명 되게 잘 하시죠? 네,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 못다한 어떤 설명을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영상으로 본 것들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3사입니다. 3사. 거기서 이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기관을 합쳐서 3사라고 하는데, 요 세 기관은 이제 언관, 그러니까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려 시대에도 비슷한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뭐였죠? 두 글자? 네, 대간이었습니다. 대간. 그래서 뭐 서경권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이제 세 군데에서 나눠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사헌부는 이제 비리를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간원은 간쟁, 그러니까 왕한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비리를 감찰해야 되다 보니까 규율이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엄격하게 지켜야지만 남들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사간원은 왕한테도 바른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어때요?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간원은 되게 이제 좀 자유로운 그런 규율이 있었다고요. 출퇴근 시간도 되게 자유롭고 되게 재밌죠? 정말 재밌나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인데 단순히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경연을 통해서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제가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언을 할 때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세종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돌려가기도 합니다. 왕이 좀 정책을 이상하게 한다. 요즘에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괜히 갑자기 중국에서 옛날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은근슬쩍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홍문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사가 조선에서는 좀 되게 특징적인 제도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훌륭한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의정부 서사제랑 육조직계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 하단에 보면은 이제 참고 자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참고 자료에 나온 게 바로 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입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의정부 서사제라는 건 뭐냐면 의정부에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6조, 그러니까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 6개의 부서에서 각각 자기 부서의 일을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의정부로 갑니다. 그럼 의정부에 누가 있어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거는 해도 되겠어.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왕이 너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 이거 해. 꽝. 이거 해. 꽝. 하는 거예요. 이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왕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나는 6조에서 오는 얘기를 다 알고 싶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난 좀 다 알아야겠어. 그런데 중간에 의정부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홀라당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왕한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몇몇 일들은 취사 선택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따로 이제 추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 있는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당연히 되게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그런 왕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왕들이 했던 제도가 뭐냐면은 6조 직계제예요. 자, 6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계라는 게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보고하는 거를 계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계를 직접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6조에서 이제 예전 같으면 의정부를 거쳐야 되는데 야, 의정부 아니야. 바로 왕한테 가요. 그래서 의정부는 좀 약간 외톨이가 되고 왕한테 6조가 바로 보고서를 전달하는. 그래서 중요 일들을 왕이 그냥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정부는 그럼 뭐 하느냐? 실제로 당시에 이제 사형수들을 놓고 얘 이번에 죽일까? 얘 이번에 죽이지 말까? 이런 거를 심의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능력 있는 사람 3사람을 뽑아놓고 제일 쓸데없는 일을 시켰던 겁니다. 6조 직계제라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신하들의 권리는 낮추고 왕권은 강화시킬 수는 있겠죠. 대신에 왕은 엄청 피곤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 배웠던 왕들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자, 6조 직계제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이미지상? 네, 딱 느낌이 오죠. 바로 태종하고 세조예요. 이 두 사람은 뭔가 강력한 왕권을 좋아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보다는 6조 직계제를 선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의정부 서사제를 좋아했던 왕은 누구겠습니까? 예, 느낌이 오죠? 세종과 성종이에요.
이 세종과 성종은 아까 제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점에서도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세종은 자기 책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뭐 자기한테 다 갖다 주면은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적당히 니네가 처리해. 나는 좀 책 좀 읽자.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실시됐냐를 가지고도 그 시대의 어떤 왕권과 신권의 관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제도 보겠습니다. 지방제도도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국을 8도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8도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우리가 고려에서는 안찰사를 파견한다고 그랬죠? 이번엔 관찰사예요. 굳이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안찰사는 그 지방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잘하고 있나 뭐 못하고 있나 그냥 보는 사람이고, 관찰사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실제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칭이 다른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고려는 안찰사고 조선은 관찰사다,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8도 밑에 부, 목, 군, 현으로 나누어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모든 지역에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에만 해도 지방관을 다 파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못 갔던 곳을 뭐라고 합니까? 속현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이제 속현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이제 흔히 사또라고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령입니다, 수령.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향부곡소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이거는 제가 고려시대 할 때 사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좀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인이더라도 내가 향이나 부곡이나 소의 주민이면은 일반 군현의 주민에 비해서 뭐 세금도 좀 더 많이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사도 자유롭게 못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하고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들이 조선에 오면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무신집권기 할 때 처인부곡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리라는 애들이 있는데, 자, 향리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은, 고려 시기에 이 호족들이 문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 애들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그냥 간 거죠. 이 사람들이 향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이 향리가 그 지방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군림을 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지방관이 곳곳에 파견이 되고 이 지방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향리는 그 지방관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향리는 고려에 비해서는 그 지위가 약화된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수령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왜 사극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 사또 근처에 뭐 이방, 호방 막 이런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들이 이제 이 향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토박이들이에요, 토박이들. 자, 그러면은 일단 지방제도까지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 군사제도, 뭐 관리선발제도, 뭐 교통통신의 발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하는 수준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제와 관련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리선발제도. 자, 기본적으로 관리선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시험. 고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묵과가 새로 개설됐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서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고려에 비해서는 이 음서의 범위가 매우 축소가 되고 실제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막 올라가는 경우는 고려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귀족적인 특성은 거의 사라지고 관료적인 특성이 거의 지배적인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거는 뭐겠습니까?
추천이에요, 추천. 가끔은 이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얘는 진짜 한번, 써볼만 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러면은, 가끔 발탁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과거제를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제도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마찬가지 서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초딩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당에서 이제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가야겠죠. 그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게 한양의 경우에는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향교라고 있어요. 보통 향자가 들어가면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향교. 향리는 뭐예요? 지방에 있는 뭐 관리 이런 의미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향교 또는 사부학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야자도 하고 막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 이제 뭐 해야 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봐야겠죠. 그 수능에 해당이 되는 게 속과입니다. 속과. 과거 시험 중에서도 속과예요. 그래서 생원진사과라고 있고 이 속과에 합격해야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속과에서 합격 인원을 선발할 때 단순히 이제 점수로 쭉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안배를 해요. 그러니까 균형 선발이에요. 균형 선발. 그래서 서울에서 몇 명, 그 다음에 뭐 대구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뽑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뽑힌 애들이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과 시험을 치게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과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대과에서는 뭐 지역 균형에 상관없이 이제 정확히 33명을 이제 선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 1등을 하면 그거 이제 장원급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5,000원에 새겨지신 분이 뭐 장원급제를 9번 했다라고 하죠. 엄청 욕심쟁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조선의 교육제도가 있는데 제가 칠판에다가 굳이 쓰지는 않았지만 뭐 화면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샤 이렇게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필기 자료에도 대충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군사제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내용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봉수제, 뭐 역참제, 뭐 조운제도 이거 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관계를 할까요, 말까요? 내일 내일이다. 자, 회의 결과 대관계는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 초기의 제도 정비 과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왕별로 어떤 주요 정책을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관계 잘 살펴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되는 제도가 아무래도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겠죠. 그리고 뭐 중앙제도와 뭐 지방제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버릇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심히 또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안녕.